일본 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강의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에게 집중되었어요. 한때 세계 경제의 17%를 차지했던 일본이 이제는 그 비중이 4%로 축소되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에서 뒤처진 국가로 전락한 것이죠.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일본 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일본의 상품과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저렴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일본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는 증가하며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는 유지와 개보수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 점점 더 뒤처지고 있고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은 더 이상 기술 강국으로 불리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단순한 통계나 경제 지표를 넘어 이 위기는 일본 국민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미래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일본인 학생 미즈키는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세계 여행 이야기가 제 꿈을 키웠어요. 아버지는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각 나라의 경제적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세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 관심이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경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브래들리 교수님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변화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 강의는 국제경제의 복잡한 구조를 풀어내는 데 있어 그 어떤 강의보다도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줬어요. 지난 학기 처음 미즈키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분한 얼굴로 강의실에 들어온 그녀는 저와 같은 줄에 앉았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일본인 유학생인 줄 알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책을 정리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즈키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그녀의 발음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단어 선택 또한 섬세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의 지적 호기심과 깊이 있는 사고방식에 매료되었어요. 이후 우리는 매주 강의 후에 커피를 마시며 경제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즈키와 더 친해졌어요. 그녀는 종종 고국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즈키와 대화를 하며 일본의 사회적 구조와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단순한 학문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미즈키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일본 경제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강의가 끝난 후 그녀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리자베스, 너도 일본의 엔저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일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 같아. 미즈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미즈키는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이 자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미즈키는 약간 망설이다가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녀는 일본 특유의 공손한 태도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교수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경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즈키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리처드 교수님은 미즈키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미즈키 학생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교수님의 부드럽고 격려하는 어조는 미즈키의 긴장을 덜어준 것 같아 보였어요. 미즈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최근 일본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일시적인 수익 증가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수님은 미즈키의 말을 천천히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 다음 그는 미즈키를 향해 따뜻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미즈키 학생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엔저 현상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죠. 리처드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엔저, 즉 엔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즈키를 바라보셨어요. 그녀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상품과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저렴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일본에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1달러에 원래 100엔을 주고 받던 것이 지금은 150엔을 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지불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일본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스마트폰을 사려고 할 때 예전에는 10만 엔으로 살 수 있던 걸 이제는 12만 엔을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즉 일본인들이 외국 물건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와서 1만 엔짜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엔화가 약세일 때 그 식사가 외국인에게는 미국 달러로 약 70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엔화가 강세였다면 그 식사는 100달러나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엔저가 좋은 일이죠. 일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호텔과 레스토랑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이중 가격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 가격제요? 미즈키가 물었습니다. 네, 이중 가격제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과 일본인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2만 엔을 받지만 같은 방을 일본인에게는 1만 5천 엔에 제공하는 식이죠. 이는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미즈키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교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점점 관광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 국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관광업의 혜택을 일본인들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축소되었고 노후화된 인프라와 낮은 임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저로 인한 일시적인 관광 수익 증대가 일본 경제를 장기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은 많은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만약 일본이 석유를 수입해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엔화가 약세일 때는 그 석유를 더 비싼 가격에 사와야 해요. 결국 전기세가 오르고 사람들이 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엔저는 일본 경제 전체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죠. 미즈키는 교수님의 설명으로
일본 경제가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하셨어요. 엔저는 일본의 수출업체나 관광업체에게는 일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일본 국민들에게는 생활비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엔저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 일본 경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어떻게 감소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였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전 세계 경제에서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선두주자였고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죠. 교수님은 그 시기의 일본을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그때 일본은 거의 모든 가정에 일본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뒤처지고 있어요. 이는 일본이 기술 혁신에서 앞서 나가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죠. 또한 소니의 워크맨이나 닌텐도의 게임기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애플, 삼성,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기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과거처럼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일본의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세기 후반에 대부분 건설된 것이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이 오래되어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면에 다른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제 축소는 일본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비싸서 집을 사기도 힘들죠.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일본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는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그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미즈키가 이해하기 쉽게 일본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경제 개혁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미즈키 학생, 지금의 일본 경제가 처한 상황은 단순히 몇 가지 정책 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저와 같은 현상은 단기적인 호황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일본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교수님은 현실적인 대안책들을 하나씩 제시하시며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일본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고용 경직성이 높고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유연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소비를 줄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때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였지만 이제는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은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일본이 다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일본의 인프라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세 번째로 노후화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전역에서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즈키를 바라보셨어요. 미즈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미즈키 학생, 이러한 개혁은 쉽지 않지만 일본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미즈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과연 일본이 이러한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미사키의 마음은 무거워 보이더군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미즈키는 고개 숙이며 말을 했어요.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과연 일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즈키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어요. 교수님은 그녀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미즈키 학생,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직시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다시 경제대국으로 돌아가려면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즈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고 교수님의 말은 옳았지만 일본이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충격적인 일본의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전해 듣고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강의실을 떠났어요. 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투른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적을 떠나 미즈키의 고국인 일본이 심각한 경제 불황의 늪에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경제와 엔저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